심령 오디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운구차 운전사 김지영입니다. 시신을 화장터로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운전 중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차 안에는 저와 시신뿐이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만난 줄 알았는데 죽은 그녀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며 대신 복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한 그림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투신 자살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24층에서 뛰어내렸다고 들었는데 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시신을 수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끔찍해 보였습니다. 튀어나온 눈동자가 저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운구차가 일단 출발하면 절대 되돌아갈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맞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 잠시 드라이브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창문 사방은 흰 종이로 봉해져 있었고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유족석에 앉았습니다. 기사님, 이 창문은 안 열려요? 저는 속도를 줄이고 눈꼬리로 그녀를 흘긋 보며 대답했습니다. 고장났어요. 아직 고치지 못했어요. 종이 찢어지니까 열지 마세요. 그녀는 순진해 보였고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왜 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는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법의관이 시신을 검안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바빠서 자신 혼자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예방접종을 데리고 다니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오고 매일 밤을 새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못한 것처럼 그녀의 말은 원망으로 가득 찬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화장터 입구가 보이자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마 너무 큰 압박감감 때문일 거예요.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내 아이는 어디 있어요? 저는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왜 혼자 밖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그녀는 부러진 손가락으로 창문에 붙은 흰 종이를 긁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가 화장터 입구로 막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밖을 볼까봐 저는 서둘러 커튼을 내렸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저는 손에 든 붉은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침대를 보니 시신은 여전히 흰 천에 깔끔하게 덮여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환각을 본 것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차에서 내려 운구차를 밀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마스크를 쓴 직원이 죄송한 표정으로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죄송합니다. 관리실에서 정전이 되어서 화장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저쪽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이곳은 불쾌할 정도로 후텁지근해서 저는 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가를 틀어 정신을 차리려던 순간 등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제가 방금 졸았나요? 이전보다 그녀의 얼굴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추락으로 인한 멍자국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는 박 선생님이라는 법사에게서 받은 악령을 쫓을 수 있다는 붉은 끈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다 보니 가끔 제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울로 보니 그녀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기사님, 휴대폰 만지고 계세요? 아이가 생긴 후로는 저도 휴대폰을 거의 만지지 않아요. 저는 보통 동영상을 찍어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어젯밤에는 딸아이를 위해 동영상을 찍기도 했죠. 그때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해서 저는 부엌으로 가서 우유를 탔어요. 우연히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제 남편 박성민이 차 옆에서 낯선 여자 한지혜와 키스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고 10손가락으로 손바닥을 피가 날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 그 남자는 다른 여자랑 키스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으로 증거를 찍었어요. 그 남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따졌어요. 그가 인정하기를 바라면서도 계속 녹화 버튼을 눌러두었는데 그는 인정하지 않고 제가 잘못 봤다고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만 말했어요. 그녀는 발코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기였어요. 바로 저곳이었어요.
그녀는 말할수록 흥분했고 저는 붉은 끈을 꽉 쥐고 몸을 지탱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갑자기 저를 발코니에서 밀었어요. 저희 집은 24층이었어요. 떨어지는 순간 저는 딸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이미 죽었어요. 그녀는 백미러로 저를 올려다보았고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죽은 거죠. 그렇죠. 저는 무엇이 맞고 틀린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등골에 식은 땀이 흘렀고 저는 입술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해야 해요. 제 휴대폰에는 박성민이 저를 밀어 떨어뜨리는 영상이 남아있어요. 기사님, 부탁드려요. 저는 그녀의 몸에서 포르말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그녀의 말은 차갑고 축축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영상을 경찰에게 넘겨주세요. 경찰에게 말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이라고요. 박성민이 여기로 내려와 저와 함께 죗값을 치르도록 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박성민이 여기로 내려와 나와 함께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전기 다시 들어왔습니다. 온구차 내릴까요? 바람이 시신을 덮은 천을 날려 여성의 눈을 드러냈는데 마치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차피 저는 운구차 운전사일 뿐인데 그 영상을 전달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은 분명히 불가능했습니다. 음산하고 차가운 차 안에서 저는 잠시 숨을 쉬기 위해 내려왔다가 우연히 담배를 피우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뭐든 개속말 끝나면 아이를 데려갈게. 나 못 믿어? 내가 약속한 건 분명히 지킬 거야. 장례식장 안에서 누군가 박성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흘긋 보니 방금 통화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알았어. 이수진이 곧 나올 거야. 나가서 유골함 받아올게. 이따 다시 전화할게. 그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말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저는 박성민을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과연 그는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급히 꾸며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전화 한 통만 빌렸을 수 있을까요? 박성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즉시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금방이에요. 시간 많이 안 뺐을 거예요. 그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빨리 해주세요. 저는 화면을 열어 통화하는 틈을 타 몰래 주소록을 눌러 이수진의 이름을 찾았고 재빨리 그녀의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까봐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박성민은 몸을 돌려 떠났고 저는 휴대폰을 빤히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수진의 전화번호를 알아봤자 무슨 소용일까? 박성민의 범죄 영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일은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이수진을 배웅하고 나자 오늘 제 일은 끝난 셈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의 식당에 들러 허기를 달래기 위해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정장 차림의 보험사 직원이 다가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보험 한번 보실래요? 중병보험, 사고보험 다 있고 최고, 보상액은 5억까지 됩니다. 신청서에 적힌 숫자를 보니 갑자기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좁은 새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내 아직 이른 시간이라 이수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두 통은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짜증 섞인 여보세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이수진 씨 되십니까? 저희는 보험회사인데요. 이수진 씨께서 5억 상당의 중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셨고 사흘 뒤에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박성민은 분명히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의 남편입니다. 그녀는 집에 없습니다. 무슨 보험입니까? 언제 가입했습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막 찾은 가짜 계약서의 날짜를 보고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입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3개월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는 진지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박성민 씨께 이수진 씨에게 대신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희 회사에서 확인 서명을 받으러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박성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핑계를 찾는 듯 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이수진은 시골에 갔습니다. 제가 대신 서명해도 될까요? 저는 곤란한 척했습니다. 규정상 안 되지만 5억이라는 보상금은 정말 매력적이네요. 박성민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 그녀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끼를 물었군.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인터넷에서 아무 보험계약서 양식을 찾아 이수진의 이름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날 박성민이 알려준 주소대로 저는 직접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제 보험사 직원의 말투를 흉내내려고 했었고 심지어 정장 한 벌까지 샀습니다. 계산할 때 금액을 보고 울고 싶었습니다. 운구차 몇 번 운행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죽음을 생각하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이미 산 것 끝까지 가보자. 이수진의 집은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고 나무 문에는 먼지 낀 대련이 붙어 있어 오랫동안 아무도 청소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고 눈밑이 검고 헐렁한 셔츠를 입은 남자가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신분을 짐작한 듯 당황하며 옆으로 비켜서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이 좀 어지럽네요. 들어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해서 운구차 운전 외에 보험일도 한다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수진의 집은 매우 작았고 부엌은 식탁과 이어져 있었으며 그 위에는 먹다 남은 설거지 안 된 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구석에는 분유통 껍데기가 쌓여 있었는데 아마 팔려고 모아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조용히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쩐지 5억이라는 보상금 얘기를 듣고 박성민이 바로 낚였군. 그 돈으로 그는 삶을 개선하고 심지어는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성민은 찢어진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대리님, 아가씨가 말하는 그 보험, 죽으면 보상받는 건가요? 말을 마친 후 그는 너무 노골적이라고 느꼈는지 제가 의심할까봐 다시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수진은 주부라서 제가 그녀가 이해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아무거나 막 사는 거 아닌지 제가 계약서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제가 위조한 계약서가 통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에라, 모르겠다. 발각되면 이수진이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뿐이지. 저는 겸사겸사 두 사람의 혼인관계 증명서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인은 마르고 커다란 눈동자에 온화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죽고 나서 인간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은 기괴한 모습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수진의 도움 덕분인지 박성민은 정말 아무런 수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청서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대리님, 혼인관계 증명서 보셨죠? 제가 서명해도 될까요? 그녀는 시골에 갔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수진이 집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의 뜻을 따라 곤란한 척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안 되지만 수혜자가 이수진 씨의 딸이라서요. 그녀가 없으면 딸이 서명해도 됩니다. 이수진 씨 딸 이름이 뭐죠? 저는 방금 아래층에서 얼핏 들었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요즘 동네에 사람이 죽어서 무슨 일이든 쉽게 주목받는다고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제가 쓴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거나 너무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딸이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시골에 가면서 딸도 데리고 갔나요? 박성민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모녀가 같이 갔어요. 저희 혼인관계 증명서도 있고 제가 서명해도 되죠. 그는 분명히 돈을 받으려고 안달이 나 있었지만 제가 오늘 온 목적은 서명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수진이 전날 한 말이 사실인지 그녀의 딸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화장터에서 저는 박성민이 딸을 데려갈 것이라고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디로 데려간다는 말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화장터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쉬워하며 일어섰습니다. 박성민 씨, 죄송합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혜자가 모두 계시지 않아서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수진 씨가 돌아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떠났고 거울에는 박성민의 당황한 표정이 비쳤습니다. 제가 문을 밀려는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 무심코 말했습니다. 제 딸이 집에 있어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집에 있다고요? 방금 시골에 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박성민은 당황하며 소매를 비비적거렸고 급히 핑계를 찾았습니다. 방금까지 자고 있어서 시끄럽게 할까봐 말 안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를 안고 나와 보여드릴게요. 그는 가장 안쪽 문을 열었는데 침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은 여전히 소파에 놓여 있었고 저는 숨을 죽이고 3초를 세더니 재빨리 집어 화면을 켰습니다. 휴대폰 배경 화면은 이수진이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의 말에 따르면 박성민은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정말 그의 휴대폰이었다면 배경 화면은 풍경 사진이거나 내연녀와의 사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모녀의 사진이라는 것은 이 휴대폰이 그녀의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고 박성민은 1살 조금 넘은 듯한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기는 옷이 더러웠고 머리카락은 아직 조금 젖어 있는 것이 방금 세수를 시킨 듯 했습니다. 그는 의자로 돌아와 아이를 저를 향하게 앉혔습니다. 제 딸 박하영입니다. 아기는 작게 몇 번 칭얼거리더니 손을 입에 넣어 쪽쪽 빨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따님께서 여기 계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5억짜리 이 보험에 가입하셨고 이틀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혜자가 아직 너무 어려서 박성민 씨께서 보호자이시니 대신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이수진 씨와 연락하여 직접 서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성민은 즉시 펜을 들고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박하영을 받아 안으며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순하네요. 올해 몇 살이에요? 하지만 박성민은 분명히 제 말에 신경 쓸 정신이 없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 5억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4월 16일 방금 해천호텔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말을 마친 후 그는 다시 딸이 엄마를 닮아 온종일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한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아이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박성민은 약간 당황하며 보험증서를 저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성민 씨,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요. 이수진 씨가 돌아오기 전까지 연락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운구차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도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차는 누구를 태우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박성민의 친구 목록을 열어보았는데 최근 3일 동안만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사진은 무작위 숫자열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그의 셀카였는데 아마 최근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집 안에 있을 때 왼쪽 뺨 눈꼬리 옆에 막 아물기 시작한 작은 상처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진에도 그 흔적이 있었지만 제 시선을 끈 것은 사진 왼쪽 하단에 희미하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확대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거 24층 아파트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흰머리 할머니 두 분이 팔짱을 끼고 제 휴대폰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저는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할머니들, 이 사람 아세요? 긴 머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 마누라 이수진이가 맨날 애 데리고 여기 내려와서 놀았는데 누가 모르겠어? 짧은 파마머리 할머니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투신 자살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다니 아까워라. 근데 그놈 남편도 참 못됐어. 마누라 죽은 지 며칠도 안 돼서 벌써 애인을 집에 데려왔다니 곧 천벌 받을 거야.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애인도 다 아세요? 파마머리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계집애는 이 동네에 살고 있어. 12호동에 말이야. 이름은 한지혜고 해천호텔에서 일해? 둘이 퇴근할 때마다 딱 붙어 다니는 게 누구나 다 알았지. 이수진만 몰랐던 거야. 맞아. 쟤야 쟤. 할머니는 말하면서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파마머리에 가슴을 내밀고 있었으며 목에는 직원 명찰을 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박성민 사진 속 검은 그림자가 무엇인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명찰이었습니다. 즉, 그 사진은 그가 한지혜와 함께 찍은 것이었고 그녀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잘랐을까? 그녀가 가는 방향을 보니 분명히 박성민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퇴근 시간이 아닌데 분명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놓인 보험 신청서를 흘끗 보았습니다. 박성민이 한지혜에게 5억 이야기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다시 대담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해천 호텔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꽤 친절한 젊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언니, 미리 예약하셨나요? 저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조바심 내는 듯이 말했습니다. 4월 16일에 제가 당신네 호텔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날 감시 카메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언니, 죄송합니다. 저희는 손님에게 카메라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즉시 날카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몇 천만 원짜리 제 휴대폰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면 당신들이 고의적으로 횡령한 거예요? 내가 신고하면 당신은 바로 해고될 거라고 말해줄게요. 제가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그 어린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직원은 얼굴이 빨개져서 제가 몰아붙이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는지 두 손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언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해고당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월 16일은 평일이었고 그날 호텔에는 단 하나의 연회만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아이를 안고 연회실에 앉아 있었고 박성민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몇 마디 말다툼을 한 후였을 것입니다. 그는 화를 내며 문을 밀치고 나갔습니다. 이수진은 몰래 눈물을 닦았고 휴대폰은 무릎 위에 놓여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확대 좀 해주세요. 휴대폰 화면에 제가 오늘 본 사진이 맞는지 자세히 보고 싶어요. 여직원은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바로 설명했습니다. 제 휴대폰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혹시 누가 주워간 건 아닐까요? 여직원은 웃었습니다. 언니, 그 휴대폰은 언니 것이 아니에요. 언니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화면 왼쪽 상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기가 너무 장난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졌어요. 제가 주워줬는데 게다가 그건 일반 휴대폰이라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언니, 혹시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실래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박하영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박성민의 집에서 본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즉, 제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호텔을 나설 때 제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제가 화난 줄 알고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어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차에 막 올라타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행히 아까 그 여직원이 못 봤지. 안 그랬으면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 할 차례였을 겁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민 씨. 무슨 일이죠? 박성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김지영 씨, 지금 잠깐 들러줄 수 있나요? 보험 계약서도 함께 가져오세요. 저는 즉시 그의 의도를 짐작했습니다. 한지혜에게 진정제를 먹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돈을 쓰고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고 단서를 조금씩 찾아야 하며 그는 단 한마디로 저를 부려먹으려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할 일이 있습니다. 차가 절반쯤 달렸을 때 화장터에서 새로운 의뢰가 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주소대로 저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그 건물, 창문, 그리고 그 투신 사건의 풍경까지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이수진을 모셔가기 위해 이곳에 왔었는데 이번에는 죽은 사람이 한지혜였습니다. 박성민은 잿빛 얼굴로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파마머리 할머니가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살인자놈, 진작 잡혔어야 할 놈이야. 의료진은 한지혜의 시신을 제 차에 실었습니다. 24층에서 떨어져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수진이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을 후회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새로 산 정장은 박성민이 사람을 죽였으니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아마 그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백미러를 흘긋 보았다가 새까맣고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쳤습니다. 한지혜가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목에 감긴 붉은 끈을 꽉 움켜쥐고 서둘러 고개를 돌렸는데 등 뒤에서 즉시 한 줄기 싸늘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를 봤죠? 그렇죠? 저는 그냥 환각일 뿐이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제가 아직 화장터에 도착하지 않았고 졸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제 등 뒤에 서 있었는데 몸은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완전히 뒤로 꺾여 있었습니다. 투신 자살해서 목이 부러졌어요. 저는 자살했어요. 경찰에게 저 대신 한마디 전해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박성민이 당신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녀는 웃으며 피로 물든 이를 드러냈습니다. 정말 저를 볼 수 있군요. 물론 그이가 아니죠. 박성민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수진 때문이에요. 그 여자 때문이라고요. 저는 박성민을 조금 놀라게 해주려던 것뿐인데 난간이 부러질 줄은 몰랐어요. 박성민은 분명히 너무 괴로워할 거예요. 그에게 제가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전해주세요. 말을 마친 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환각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그녀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머리만 360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와 약속해주세요. 저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이내 시신을 덮고 있던 흰 천이 떨어졌습니다. 한지혜는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에 찬 붉은 끈을 만졌습니다. 아무래도 박 선생님을 찾아가 새 끈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시신은 임시로 화장되지 않고 장례식장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상대방은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최강호 경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제 박성민이 잡혔는데 그의 딸은 어떻게 되었나요? 최강호는 경찰이었고 저를 놀란 표정으로 보았습니다. 딸이요. 박성민에게 딸이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그가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즉시 수사팀에 연락하여 박성민의 집을 다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뻔뻔하게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이수진이 했던 모든 말을 이야기했지만 박성민에게 접근하기 위해 보험사 직원을 사칭했던 이야기는 생략했습니다. 최강호는 복잡한 시선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김지영 씨, 한가하면 절에 가서 향이라도 피우세요. 그는 분명히 저를 믿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결국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찰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강호가 박성민에게 딸이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즉시 그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박성민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박하영의 행방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연이어 2명이 죽자 박성민 집 맞은편 이웃도 짐을 정리하며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하영에 대해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로는 못 봤어요. 아마 시골로 보냈을 겁니다. 최강호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저와 함께 박성민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방 전체를 수색했고 저는 그 틈을 타 이수진의 휴대폰을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웃의 말을 듣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지혜가 죽던 날 나는 박하영을 직접 봤단 말이야. 최강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죽은 사람이 말해줬다고요? 그는 원래 미신 같은 것을 믿지 않았지만 바로 그 말 때문에 저는 번뜩 깨달았습니다. 12호동. 박하영이 12호동에 있었어. 저는 한지혜가 나를 위해서 박성민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전날 밤 화장터에서 그가 딸을 데려갈 것이라는 말과 결합해보니 저는 5억 보험금을 얻기 위해 박성민이 딸을 바로 떠나게 할 수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이 확실히 손에 들어올 때까지 아이를 붙잡아 두어야 했습니다. 한지혜는 그 일에 불만이 있어서 그를 위협하기 위해 난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연녀를 달래기 위해 박성민은 그녀가 박하영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시골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12호동에 있는 한지혜의 아파트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만 이미 며칠이 지났고 만약 아이가 혼자 집에 갇혀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수진의 영혼이 다시 저를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경찰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우리는 신속하게 한지혜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저는 몇 번 세게 두드리며 박하영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최강호는 급히 옆집에서 망치를 빌렸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다행히 이 동네는 낡은 동네라 문잠금 장치도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한지혜의 집은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깨끗함은 섬뜩한 정적을 동반했습니다. 저와 최강호는 서로를 흘끗 보고는 박하영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섰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한지혜와 박성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명찰이 걸려 있었고 박성민의 얼굴에는 제가 카카오톡에서 봤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극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최강호는 부엌에서 나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론적으로 박하영은 이제 막 1살이 넘었으니 아직 우유를 마시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박성민의 집에 갔을 때 분유통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한지혜의 집에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만약 박성민이 정말로 5억 원의 보험금을 받고 싶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박하영이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최강호는 발코니로 나가 휴대폰으로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상대방은 1살이 넘은 아기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주목했습니다. 저는 다시 테이블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고 이번에는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용천복지관. 최강호는 담배를 끄면서 돌아섰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에게 사진을 건네며 한지혜의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직업을 바꿨고 현재 복지관에서 일합니다. 아마 그녀가 박하영을 그곳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박성민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지혜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의 징조였습니다. 최강호는 즉시 납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용천복지관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10km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시내에서 유일한 복지관이었습니다. 입구 앞에는 종종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흰머리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휴대폰 속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아이는 그제 여기에 왔어요. 아주 순해서 울지도 보채지도 않아요. 저희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녀는 우리를 기숙사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문득 놀랐습니다. 박성민은 이틀 전에 잡혔고 이수진과 한지혜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박하영을 여기에 데려왔을까요? 최강호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원장님, 시간은 확실한가요? 원장님은 안경테를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아이들이 올 때마다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면서 한 선생님에게 기록부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드디어 저는 박하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최강호는 원장에게 복지관 주변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흘긋 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어 불렀습니다. 엄마,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원장님은 듣고 다가왔습니다. 1살 넘은 아이가 말하는 건 보통이죠. 아마 사람을 착각한 것일 거예요. 하지만 이건 좋은 징조예요. 복지관에 온 이후로 아이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이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엄마라는 단어 때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수진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던 걸까요? 선생님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박하영은 실제로 그제 보내졌습니다. 복지관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는데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신원이 노출될 경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강호는 저에게 서류를 건네고 한지혜의 사진을 꺼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 여기서 일한 적 있나요? 원장님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방금 서류를 가져온 선생님은 즉시 신입 직원 한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주 휴가를 냈어요. 시골에서 남자친구가 막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죠. 최강호는 핵심적인 단서인 시골에서 온 남자친구를 붙잡았습니다. 저도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난 적 있나요? 이름은 아시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난 적이 있어요.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인데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해 보였어요. 그러다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지혜가 휴대폰으로 김철수 아니면 김건아라고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최강호는 즉시 한지혜의 근무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주소에 따르면 그녀의 고향은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증거로 사진 찍었습니다. 박하영은 임시로 복지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최강호는 박성민을 다시 신문하기 위해 돌아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 예상대로 박성민은 풀려났습니다. 최강호는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누가 풀어줬어? 왜 풀어줬지? 동료는 그에게 신문 결과와 한지혜의 부검 보고서를 건넸는데 사망 원인은 우발적인 추락사였습니다. 박성민은 범죄 혐의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석방되었습니다. 최강호는 저를 밖으로 배웅했습니다. 그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수사 결과가 그러했기에 저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민이 돌아오는 것도 좋아요. 적어도 박하영이 더 이상 복지관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예요. 그는 이수진을 죽였다고요. 최강호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꺼냈지만 피우지 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김지영 씨.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고 그들의 말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강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이수진의 깨진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이수진을 도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찾아내려는 고집만 남았습니다. 최강호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지영 씨,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당신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는 눈을 들어 저를 보았고 시선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성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신이 계속 수사하고 싶다면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기밀 정보에 손대지 않는 한 말이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최강호는 몇 번 마주쳤을 뿐 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정의와 진실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박성민이 먼저 연락해오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한지혜도 죽었으니 그는 5억이라는 돈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 예상대로 그날 오후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지영 씨, 박성민입니다. 당신 쪽 보험 효력이 발생했습니까? 그는 분명히 돈을 받으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에서 깜빡이는 숫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민 씨,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아직 박성민 씨와 이수진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효력 발생일이 조금 미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휴대폰을 켰을 때 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를 몇 통 봤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박성민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김지영 씨, 언제까지 미루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곧 멀리 떠나야 하는데 진행을 좀 서두를 수 없을까요? 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떠나려 한다고 한지혜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럼 이수진 씨는 언제 돌아오세요? 저희도 그녀와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박성민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며 그가 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수진, 그녀와 제가 싸워서요. 제가 그녀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아가씨가 제 딸이 서명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없나요? 그가 박하영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기회가 왔다. 저는 이제 박성민이 복지관으로 갈지 12호동 건물로 갈지 지켜보면 누가 정말 아이를 데려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즉시 승낙하고 동시에 서둘러 차를 몰며 최강호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간략한 정보 교환 후 우리는 각자 감시를 맡았습니다. 그는 복지관에 잠복했고 저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습니다. 주목을 피하기 위해 저는 속도를 내어 건물 아래 분수대 옆에 차를 세우고 야구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양은 강렬하게 내리쬐어 사람들을 나른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아래에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길과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고 까무잡잡했으며 손에는 비닐마대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시다 남은 생수병을 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젖혀 물을 다 마신 후 빈 병을 자루에 넣고는 비틀거리며 옆 쓰레기통을 뒤지러 갔습니다. 걸음마다 그의 왼쪽 다리는 확연히 절뚝거렸습니다. 저는 모자챙을 낮게 내리고 차에서 아직 밀봉된 스포츠 음료수 한 병을 꺼내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너무 멀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김철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 멎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료수병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지혜 씨 친구입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김철수가 돌아보자 저는 최대한 친근한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들고 있던 마대 자루를 세게 휘둘러 저에게 던지고는 고개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몇 개의 빈 병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왼쪽 뺨에서 오른쪽 뺨까지 길게 이어진 커다란 흉터는 마치 뱀 한 마리가 얼굴을 가로지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길가에 털썩 주저앉아 물병 뚜껑을 열고 몇 모금을 크게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강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민을 쫓아간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숨이 가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박성민이 아니었어요. 그는 추적할 수 있었어요? 저는 김철수라는 사람을 쫓느라 박성민 건을 잊었어요. 최강호는 제가 자신의 표정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못 봤어요. 방금 복지관에 가서 확인했는데 박하영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그것은 박성민이 박하영이 데려갔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건물들 사이로 드리워진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텅 빈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에 마른 낙엽 몇 장이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강호 씨,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최강호는 아직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밖에 소고기 국수집이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계란 하나를 추가해 주었고 자신은 돼지고기 조림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저는 그를 흘긋 보았고 그는 깜짝 놀라 서둘러 고기를 그릇 바닥에 숨기더니 또다시 숨겼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젓가락으로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먹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하영은 김철수가 데려갔어요. 최강호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누구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골에 있던 한지혜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최강호는 문득 이해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러다 문득 오후에 자신이 쫓던 사람이 바로 그놈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김철수는 한지혜의 남자친구였지만 그녀는 분명히 박성민과 불륜을 저질렀으니 그들의 관계는 분명히 불안정했습니다. 김철수가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한지혜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고 박하영과 박성민의 관계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가 한지혜의 친구라고 일부러 말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한지혜는 박성민의 집에서 죽었는데 그가 살인범이 아니라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최강호는 원래 경찰이었으니 핵심을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분명 그놈이 다른 수상한 짓을 했을 거야. 저는 젓가락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몰래 박하영을 데려갔으니 이제 김철수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최강호는 먹으면서 담배 한 개비를 더 꺼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저는 음료수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소고기 국수집 사장님은 현지인이 아니에요. 저 특별한 오이 주스는 이 가게에서만 팔아요. 김철수의 고물 자루에서 그걸 봤어요. 최강호는 한동안 저를 빤히 보다가 비로소 미소 지었습니다. 김지영 씨, 당신 정말 경찰에 잘 어울리네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말하려면 말만 해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경찰이 운구차 운전만 하겠어요? 얼마나 자유로운데. 저와 최강호는 한밤중까지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번갈아 오고 갔고 국수집 사장님의 시선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강호는 뻔뻔했지만 저는 너무 민망해서
못 본 척하며 음료수 2병을 사러 갔습니다. 돌아오자 최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어. 김철수는 낡은 마대 자루를 들고 무리 속에서 겉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초췌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낡고 너덜너덜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오이 주스 한 병이랑 국수 한 그릇이요. 저는 음료수 자판기 뒤에 숨어 있었는데 흘끗 보니 휴대폰 화면 왼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고 그것은 바로 이수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제가 부주의하게 소리를 내자 김철수는 저를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번에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최강호가 등 뒤를 막아서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잠시 저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경찰서에 온 저는 누군가 가져다준 물 한 잔을 받으며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최강호는 신문실로 들어갔고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한 분 한 분 흘러갔고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최강호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저에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놈이 다 털어놨어요. 박하영은 그가 데려간 것이 맞아요. 휴대폰 속 영상도 추출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최강호는 동료들과 함께 박성민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경찰차에 앉아 있었고 정신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최강호의 말에 따르면 김철수의 본명은 류건하였고 반년 전부터 한지혜를 찾아왔었지만 공식적으로 다시 만난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지혜의 고향은 가난했고 그녀는 일찍 학업을 중단했으며 가족에 의해 류건하에게 강제로 시집갔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아이가 없었고 한지혜는 도시로 나가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보냈지만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건강이 약했던 류건하는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것이 우연히 한지혜의 불륜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박성민을 만나기 전 그녀는 다른 몇몇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시골에서 우연히 도시로 올라온 누군가가 그녀를 만나고 류건화에게 돌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바람피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류건화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한지혜가 박성민과 얽혀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는 박성민이 그녀를 강요한다고 생각하여 달려들어 한 대 때렸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박성민에게 협박당하고 큰돈을 갈취당했습니다. 한지혜는 류건화에게 울면서 그 때문에 자신이 박성민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가 돈이 없어서 자신을 몸으로 갚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류건화는 그녀에게 짐이 된다고 믿고 두 사람 모두를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칼을 사서 박성민과 목숨 걸고 싸워 아내를 해방시킬 생각이었지만 이틀간의 추적 끝에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쓰라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지혜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는 그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서둘러 박성민과 관계를 끊었고 그와 함께 착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류건화는 또다시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러던 넉 달 전 어느 날 밤 한지혜는 그에게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도시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이걸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마셨고 죽은 듯이 깊이 잠들었다가 고통에 의해 깨어났습니다. 한지혜는 칼을 들고 그의 목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류건화는 깜짝 놀라 나뒹굴었습니다. 원래 절뚝거리는 다리에 수면제가 섞인 우유까지 마셨으니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칼날은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맞아 피가 흥건하게 흘렀습니다. 그는 한지혜를 밀치고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후 그녀는 그를 찾지도 않았고 이사가지도 않았습니다. 류건화는 석 달 동안 밖에 숨어 있다가 한 달 전에야 돌아왔습니다. 대면했을 때 한지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여전히 이전처럼 행동했습니다. 얼굴에 난 끔찍한 흉터가 아니었다면 류건화는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그는 한지혜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 주변을 떠돌며 곰을 주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끔 그는 그녀를 찾아가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줄 때는 조금 안 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최강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최강호도 류건화에게 물은 적이 있었고 대답은 그녀의 최후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유였지만 결국 그는 한지혜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류건화는 그날
군중 속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고 땅바닥에 흥건한 피투성이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넘쳐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죽이려 했던 여자가 결국 자신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시신 운구차가 그녀를 데려간 후 류건하는 늦은 밤 그녀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귀중품을 좀 훔칠 생각이었는데 뜻밖에도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의 아이인 박하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 버려진 불쌍한 아이를 보고 류건화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이의 목에 손을 얹고 목 졸라 죽이려 했지만 아이는 그의 손가락을 살짝 잡고 배고픔에 입으로 가져가 빨았습니다. 류건화는 아이가 없었고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박하영을 데려갔고 한지혜의 방에 있던 낡은 휴대폰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카카오페이 지갑에 돈이 남아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남겨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는 박하영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모아 건물 옆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류건화는 박성민이 자신의 아내를 죽였으니 이제 그에게 아이 한 명을 돌려주는 것으로 빚이 청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고 하루 만에 그는 경험이 없어 지칠 대로 지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시 아이를 죽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하영은 울었고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그가 차마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한지혜가 자신에게 남긴 아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아이를 안고 고아원 문 앞에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친절이었습니다. 경찰차는 아파트 단지 아래에 주차했고 최강호는 관리실에 연락하여 박성민의 집에 전기를 끊게 했습니다. 그때는 새벽 5시가 채 안 되었고 관리실은 박성민에게 전기 점검을 이유로 전화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지친 목소리로 몇 마디 불평했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즉시 제압당했고 머리가 바닥으로 눌러지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어두운 신문실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탠드 조명이 놓여 있었고 최강호 앞에는 기록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성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수진을 죽였죠. 박성민은 침묵했습니다. 최강호는 증거품 가방을 그에게 밀어주었고 그 안에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이수진과 말다툼하던 장면,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높은 층에서 밀어떨어뜨리는 장면까지 영상에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마침내 박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녀를 밀었어요. 최강호 옆에 앉은 젊은 경찰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당신 아내잖아요? 아이도 아직 그렇게 어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박성민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사소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창문은 언제나 흐릿했고 밥은 늘 몇 가지 반복되는 반찬뿐이었고 아이는 온종일 울어대서 지쳤어요.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저에게 아이를 안으라고 시켰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지혜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왜 배신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박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이를 낳아줬고 그 아이가 가정을 구할 수도 있지만 낙타를 죽이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박성민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이수진이 아이와 함께 죽기를 바란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수진은 그를 양심 없는 놈, 짐승이라고 욕했습니다. 말다툼 중에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수진이 낡은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바닥의 피가 어둠과 섞이는 것을 보며 박성민이 느낀 것은 오직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고 집안에는 이수진의 산후 우울증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한지혜에게 전화하여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에 이수진의 죽음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휴대폰은 그에게 한지혜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수진에게 전화해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과 아이는 함께 한지혜의 집 12층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한지혜가 죽었습니다. 최강호는 모든 것을 자백한 박성민을 보며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나요? 만약 당신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당신과 이수진은 행복한 새 가족이었을 텐데요. 박성민은 그를 옅게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최강호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아쉽습니까? 그는 신문실 의자에 몸을 기대며 5억이라는 돈이 보험회사 손에 들어간 게 아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고 마치 자신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류건하는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박성민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5억짜리 보험계약서가 사실은 사기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하영은 현재 용천 보육원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입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이수진의 무덤 앞에 가져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운구차, 유리창이 바람에 덜거덕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무래도 창문에 붙인 종이를 다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 오디오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